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는데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의료의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리더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모시고 최근 불고 있는 의료개혁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5월 1일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이제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동안의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지난 5월 1일부터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의사들은 어떤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만 명 내외의 의사가 되고, 그래서 또 각급 어떤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또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네. 이분들이 다 매일매일 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민간 의료기관이 93%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93% 민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어떤 당연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대한의사협회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막중하다. 네.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런 점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한의사협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도 여러 가지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의사협회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그 얘기도 듣고 싶네요.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13만 의사들이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법정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대한의사협회에 기본적으로 관련된 여러 직역 의사들 그 도움이 없이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깊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어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말 그대로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단체적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이제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말 그대로 과학적인 진료 정보,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 국민건강보호위원회라고 산하에 굉장히 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 또 사회공헌을 위해서 사회 참여 이사 등 해당하는 어떤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봉사 활동, 남북 의료 협력 등등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서 가장 요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딱 단어만 놓고 보자면 보장성이 강화된다 그러면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식적인 명칭은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이 말은 곧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늘리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의료계를 비롯해서 정치권, 정부, 언론 어느 영역에서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어떤 취지와 달리 기본적인 그 정책의 방향성에서 과연 지금 현재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을 전부 다 전면 모두 지금 최근은
정부는 약간 대폭이란 말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모두 다 급여화시키겠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어떤 취지, 이런 어떤 정책 방향, 이런 방향이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가 제시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런 대안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재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00%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급여화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0만 원 내던 것을 한 70만 원, 60만 원만 내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굳이 이게 보장성 강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보장성 강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않던 항목들을 건강보험 혜택을 이제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마다 급여 기준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의 범위 내에 들어올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벗어난 그 영역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주면 그럼 당신이 부담을 하고 말 그대로 그게 이제 비급여입니다. 그것을 어떤 진료를 받아라 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건강보험 어떤 항목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그 기준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 원칙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이건 어떤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어떤 기준을 벗어났지만 의사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어떤 특정 의료행위를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불법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용어로는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무분별한 급여화가 절대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쉽게 이해를 좀 해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MRI를 찍고 싶은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그 기준상으로는 MRI 찍으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MRI를 찍어야 되는데 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비급여 상태에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만 있다면 비급여 항목으로 찍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급여화한다면 그것을 못하게 된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의심이 되더라도 만약에 근데 그 환자한테 MRI를 찍질 못했다. 근데 만약 이 환자가 그렇게 해서 어떤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또는 좀 경과 관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시켰는데 이 환자가 계속 어떤 증상이 호전이 안 돼서 특정한 의료기관에서 아예 그냥 이건 검진 목적으로 아예 그냥 두통이라는 증상을 호소 안 하고 가서 몇 개월이 지나서 가령 MRI를 찍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환자에게 뇌종양이라든지 심각한 뇌혈관 질환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의 생명의 어떤 위협을 일으키는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어떤 의료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여화를 할 때 무분별한 급여화를 해서는 안 되고 급여화를 하더라도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해야 되고 급여화 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반드시 MRI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안을 또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대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급여 기준 자체는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지금 어떤 그 뇌혈관 MRI를 가령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여러 이제 영역들이 있거든요. MRI를 자주 찍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의학자, 교수 이런 직역 이분들의 전문적 소견을 들어서 급여 기준을 설정을 하되
말 그대로 급여 기준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법정 용어로는 기준 비급여라고 하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준 외 비급여, 네네.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말 그대로 비급여로서 그런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준 외 비급여를 존치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이번에 어떤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어떤 대폭 급여화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사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 외에도 사실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한 부분에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급병실 급여화를 하게 되면 동네 병의원이 몰락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셔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상급병실 급여화는요,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사실 이제 실행이 됐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상급 종합병원하고 우리가 이제 병원 기준이 있습니다.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100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네. 또 종합병원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병원들을 이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298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그리고 1,500개 정도의 중소병원이 있고 지금 현재 2인실과 3인실을 이제 그리고 1인실을 상급병실이라고 하죠. 네네. 현재 1인실은 그냥 보험이 안 되는 것이 뭐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네네.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2인실과 3인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만을 보험 혜택을 이번에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중소병원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어떤 2인실, 3인실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뇌혈관 MRI와 달리 말 그대로 의료 행위는 아닙니다. 네. 이것을 이제 또 이제 그 우리 법적인 용어로는 제도 비급여라고 합니다. 네네. 2인실과 3인실 같은 어떤 병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또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2인실과 3인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인실에 과연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합리적인 정책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비판적인 견해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2인실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본인이 그냥 부담을 하고 쓰고 싶은 사람이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굳이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되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의료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가 주장할 때 어떤 비급여 문제를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의료 행위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식대가 어떤 말 그대로 보험 적용을 해준다든지 조금 더 저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어떤 중대한 어떤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전략하지 않고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또 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중소병원은 규모가 더 작고 말 그대로 시설과 인력 기준이 좀 더 완화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시설이 조금 더 안 좋은 병원에서 2인실, 3인실에 여기는 이제 일단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도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이 급여가 되게 되면 그 대형 병원으로서 입원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입원 대기 시간들이 길어지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대한의사협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을 아주 곱게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서요. 이게 우리의 그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이번 비급여 지금 대폭 급여화를 저희들이 필수적인 어떤 비급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자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일각에서는 완전히 이건 의사들 의료계의 어떤 배타적인 권익만을 위한 말 그대로 뭐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걸 비판이라기보다 비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이제 옳지가 않다. 물론 경영적 측면에서 현재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의료 행위의 그 항목들의 어떤 가격, 그걸 이제 수가라고 보통 부르죠. 그 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생긴 손실을 비급여를 통해서 보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내에 대폭으로 급여화가 되게 되면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어느 종별 의료기관을 비롯해서든지 경영 사업체로서 생존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진료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 자체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하고 도산을 하게 된다. 그것이 대거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진료권이 제한되고 말 그대로 박탈이 되는, 그렇게 서로 밀접하게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비급여를 우리가 갑자기 대폭 급진적으로 급여하는 것은 병원의 경영상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료계가 배타적인 그런 무슨 수익이라든지 권익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의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또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뉴 건강보험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41년 동안 유지를 해온 셈인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의 기본 틀이 77년도에 국민소득이 1,000불일 때 그런 국민건강보험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3만 불이 가까운 국민소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본 틀이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로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욕구, 또 의사들의 의학적 원칙에 맞는 진료라는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아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데 대해서 일종의 선언적인 내용을 일단 제시를 한 것입니다. 더 뉴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상당히 깊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투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보험료의 단계적인 약간의 상승, 그리고 국고 지원, 세금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나 사실 미약합니다. 그리고 각종 건강 증진 기금, 건강 위해 요소들에 대해서 증진 기금들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을 해서 말 그대로 재정 확충을 통해서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 그리고 말 그대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구축, 이런 전반적인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이런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자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와의 대립각도 많이 세우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또 한의사협회에서는 제약 없이 또 한의사가 진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처방도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한의사들이 수행하는 한방 의료 행위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학문적 원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법에도 면허제도가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고, 실제로 의사는 의료 행위와 보건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 행위와 한방 보건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면허제도 근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학문적인 그 근본 원칙이 말 그대로 의사들은 현대 자연과학적 의학의 기반을 두고 의료 행위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한의사들은 말 그대로 한방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의학, 그것에 근거해서 한방 의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의사들이 어떤 현대의학에 근거한 자연과학적 의학에 근거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겠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의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네네. 또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 대해서 의과 의료기기 사용, 초음파 등. 네네. 또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어떤 처방,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불법행위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의사협회에서는 사실은 한방 의료 행위의 틀 안에서 사실 본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네네. 것이지 기본적으로 한의사면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 전문의약품을 사용 처방하겠다 이 자체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한의학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의사협회에서 스스로 자제를 하고 철회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의사협회를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예정이니까 대한의사협회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또 국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과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지금 40대 집행부는 지금 긴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문재인 케어 문제를 말 그대로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고 네. 안전하게 지켜내고 최선의 진료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현재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심사 제도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네네. 진료 후에 이제 사후 심사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어떤 개편해내는 문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다른 맥락에서 최선의 진료 우리나라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의료계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병원비를 내가 조금 덜 내겠다. 네네. 이게 사실 그런 욕구는 아니고요. 최선의 진료를 의사로부터 받고 싶어합니다. 이게 가장 큰 욕구입니다. 네. 그것을 위한 환경을 이건 사실 중장기적인 과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최선의 진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을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반드시 놔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절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말 그대로 권익만을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네네. 의사의 권익이라는 큰 한 축이 있지만 또 의사의 권익은 환자의 권익하고 사실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일접하게 어떤 관여해서 정책에서 환자들의 어떤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 메르스 사태라든지 신종플루 사태 같이 이런 어떤 말 그대로 국가적인 어떤 심각한 어떤 감염병 위기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도 언제든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는 이제 진료 현장에 사실은 99.99%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모두 지켰습니다. 사실은 의료진들이 그런 사태에서는 메르스 사태 같이 메르스 사태 의료진들이 가장 사실은 감염 위험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국가가 어떤 중요한 말 그대로 어떤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또 각종 재난 사태 등이 있을 때 긴급하게 그리고 의료인의 어떤 책무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말 그대로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늘 준비하고 있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도 우리나라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많이 고민하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